네, 이번 시간에는 독립국가의 모습을 상상하다,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헌의 6조,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헌의 6조와 대한국 국제, 대한제국의 근대적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의 지향점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주제의 핵심어. 자, 우리는 독립협회, 대한제국, 헌의 6조, 대한국 국제, 만민공동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무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그죠? 자, 독립협회는 자주독립과 자유민권을 주장하면서 이 만민공동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편 보수파 관료들은 황국협회를 조직했다고요. 황국협회를 조직해서 독립협회 인사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나라의 모습은 무엇이 달랐을까?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나라의 모습과 황국협회가 주장했던 나라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들인지 한번 여러분들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는 만민공동회의 모습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단체 두 개, 독립협회와 황국협회 한번 각각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독립협회는 민권을 확대합니다. 민권을 확대하고 의회 설립, 그리고 입헌군주제, 이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이래야만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이 황국협회는요, 외세가 주변에 틈을 노리고 있으니 황제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외세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독립협회는 국민, 백성, 신민 이런 사람들의 힘을 길러서 약간 뭐 근대적 국가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황국협회는 오히려 이 시기일수록 황제와 왕 아래에서 단일하게 힘을 모은 다음에 외세와 함께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즉 무엇이냐? 의회가 중심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황제가 중심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정치 제도만 선택하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것은 대한제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라는 국가가 입헌 군주국으로 나갈 것인가, 전제 군주국으로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큰 논쟁이 이제 벌어진 거죠. 입헌 군주국으로 나가게 된다면은 이 일반 국민이라든가 뭐 백성들 같은 경우도 이제 권력이 나눠지게 되고, 그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 제도를 수립하는 거고, 전제 황권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 백성이나 국민들한테는 권력이 안 가죠. 오히려 황제한테 모든 게 집중되고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일치 단결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과연 이 당시에는 과연 입헌 군주를 나갈 것인가, 전제 군주제로 갈 것인가, 의회 중심으로 갈 것인가, 황제 중심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됐고, 누가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떻게 논리를 전개했는지, 그런 것들에 유념해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독립협회는 왜 만들어졌을까입니다. 교과서 122페이지 계속 그대로 밑에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자, 독립협회는요, 고종이 러시아의 공사관에 머무는 동안 러시아로 많은 이권이 넘어갔습니다. 뭐 이때 넘어간 이권이 뭐 산림 채벌권, 대표적인 게 산림 채굴권 같은 그런 이권, 뭐 철도 부설권, 뭐 광산 채굴권, 뭐 등등. 러시아뿐만 아닙니다. 열강에게 많은 이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러시아한테는 대표적으로 이걸 줬고요. 다른 열강들한테는 뭐 철도 부설권이라든가 광산 채굴권, 뭐 전신 부설권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계속 나오죠. 이 같은 열강들은 최국 대우를 근거로 산림채굴권, 광산채굴권, 철도 부설권 등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한편 이 시기에 미국으로 망명을 갔다가 돌아온 서재필이 있습니다. 서재필이 왜 미국으로 망명 가냐? 갑신정변 때문이죠. 갑신정변 때 서재필이 참여했다가 실패하니까는 미국으로 도망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서재필은 1896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독립신문 중요합니다. 이 독립신문은 주로 했던 역할이 그 국내외 중요한 사건들을 알리고
개화를 강조하고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기사를 이렇게 싣게 됐죠. 그래서 이 주로 했던 게 이 대중계몽과 자주 독립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자유민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신문에서. 자, 서재필을 비롯한 이 관료와 인사들은 이 독립신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 독립협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자, 독립협회를 왜 창립하게 되냐? 먼저 이 청나라 청사진을 맞이하던 영원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워 청으로부터뿐만 아니라 열강으로부터 독립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독립문 건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원래 이 독립협회는 이 독립문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먼저 만들어집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독립문 건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독립협회를 창설합니다. 그런데 이 독립문을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이 누구나 기금을 내면 독립협회에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독립협회는 각층이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독립문을 세우기 위해서 독립협회를 세웁니다. 독립협회를 세우는데 독립문을 세우는데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로부터 이런 기금을 많이 받습니다. 기금을 받는 와중에 기금 내신 분이면 이왕 하는 김에 협회도 가입하세요. 이러면서 협회를 가입하는데요. 자, 이 기금을 뭐 돈이 많은 사람도 내겠지만은 뭐 돈이 별로 없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 일반 대중들도 나도 좀 보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금을 내죠. 그러면서 독립협회 회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독립협회가 성장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뿐만 아니라 또 뭐 하나를 더 세우죠. 이 독립관도 세웁니다. 독립관.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독립문과 독립관 이걸 세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회원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뭘 해야겠습니까? 독립의지를 보여주는 문도 만들었고 그런 독립관도 만들었고, 자, 이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독립협회는 토론회와 강연을 자주 열어서 민중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권이 보장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자, 토론회를 열면서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기금을 냈던 그 여러 회원분들 이제 뭘 하시면 되냐? 여러분들 정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정치는 과연 누가 했던 겁니까? 당연하죠. 그 이전의 정치는 양반 가문의 사람들이 소수 가문, 뭐 세도 가문, 뭐 붕당 정치 이런 걸 통해서 특정 일부 소수 가문만 향유하던 그 정치가 이제는 민중들한테 스스로 열리는 기회를 지금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토론회라든가 강연을 통해서 자유민권, 자주민권, 뭐 자주독립, 대중계몽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면서 이 백성들이 정치 권력을 가져야 된다. 그걸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민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민권, 독립 의식이 성장하고요. 여기에 정치의식 까지 성장을 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이 독립협회는 민중을 대변하는 기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독립협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대한제국의 성립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입니다. 대한제국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1897년 2월 고종은 국내외의 환궁 여론에 따라서 러시아 공사관을 떠나 오늘날 덕수국인 경운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1897년 2월 고종은 환궁 여론에 따라서 경운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연호를
광무, 그다음에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면서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이라는 사실을 국내외에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환구단, 우리 오른쪽에 나오는 이 사진 있죠? 환구단을 건립해서요,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연호를 만들고 그다음에 제국으로 고치고 황제 즉위식을 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고려 그 서경천도 운동하면서 잠깐 배웠을 거예요. 칭제건원이라죠. 칭제건원. 자, 왜 칭제건원을 했을까요? 그러면 고종은요? 이제 뭐 자주 독립국이라는 그런 사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뭐 청나라의 속국이니 일본한테 압력을 당했느니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위신이 크게 손상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조선은 왕이죠, 왕이고 청나라는 황제죠. 일본은 천황입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왕의 그 칭호가 뭔지 아십니까? 러시아는 짜르라고 합니다. 차를 해서 이것도 일종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둘러싼 각국들이 다 황제인 상황 속에서 조선만 왕입니다. 격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격을 높이고 그다음에 제국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자주 독립국이라는 사실을 이제 바깥으로 안으로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열강들은 고종을 황제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일개 국가 왕이었던 애가 어떻게 갑자기 황제가 되냐, 그리고 너 청나라 속국 아니었냐, 일본한테 먹힌 거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해외 각국의 여론이 있었지만요, 대한제국은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이런 외교적 노력으로 결국 이 황제국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자, 특히나 청나라도 대한제국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동등한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1899년에 한청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 원래 1882년에 뭘 맺죠? 그렇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죠. 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그리고 1899년에 한청통상조약.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에서는 이 조선에 대한 위치가 청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더 격화된 조항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깔보는 그런 조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한청통상조약을 통해서 이 대한제국과 청나라가 동등한 주권의 나라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상호 조약을 맺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명실상부 대한제국의 나라가 자주 독립국가이며 그리고 황제국임을 이제 만천하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협회는 왜 해산되었을까입니다. 자,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에 독립협회는 민중집회인 이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만민공동회, 말 그대로 모든 백성들이 한데 모여서 이 회의를 한다라는 뜻이죠. 자, 이 만민공동회에서는요, 이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규탄하고요, 의회 설립 등 자강 개혁을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뭐 이 외에도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적자면요, 부정부패 관리의 그런 부정부패를 비판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신체 자유와 재산권 보호도 주장을 하게 되고요. 또한 자유민권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자유민권 운동 안에는 뭐 언론, 집회, 출판, 결사에 이런 자유가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고종은 만민공동회에 호응을 하면서요, 박정양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박정양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만민공동회에 호응하는 그런 내각을 구성해서요, 이제 개혁을 실시하려고 하죠. 그래서 1898년 10월 종로에서 정부 관료와 민중이 함께 참여하는 관민공동회 열리죠. 그러니까 만민공동회에 그 관료가 참여하게 돼서 관민공동회입니다. 여기서 허니 6조를 채택하게 됩니다. 자, 허니 6조 중요합니다. 허니 6조.
자, 이어 새롭게 이 헌의 6조에 따라서 새롭게 입법권 조약 비준권 등을 가지고 있는 중천 관제를 반포하고요. 여기서 관선 의원 25인, 민선 의원 25인을 선출하면서 우리나라 근대적 최초의 의회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중천 관제 반포하고 관선 25인, 민선 25인 선출하게 되죠. 그래서 민선 대부분 독립협회에서 선출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의회 기능을 갖춘 기구의 설치를 합의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갖춘 기구의 설치를 합의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의회가 설치되었다기보다는 이러한 기능을 가진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 권력이라는 게 이제 의원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황제와 의원들이 이제 권력을 공유하게 되죠. 자,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요. 보수파 관료들은요. 이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꿈꾸고 있다고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란 거를 자꾸 백성들이나 민간인한테 나눠주다 보니까는 얘네들 결국에는 왕 내쫓고 대통령을 내세운 공화정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수파 관료들이 의심을 하게 된 거죠. 특히 이 보부상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황국협회를 조직해서 이 독립협회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독립협회와 황국협회 간의 이런 충돌 나중에 격화되고요. 고종은 혼란을 수습한다는 이유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등 모든 단체와 집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이런 상황에 나가게 된 거죠. 결국에는 독립협회의 그런 급진적인 그런 개혁 방안이 이 고종이라든가 보수파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고종은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이 독립협회나 황국협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모든 단체나 회의들을 강제로 해산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왕, 그러니까 황제, 임금의 눈밖에 난 거예요. 예, 결국 황제의 권력을 나누겠다는 그러한 뜻은 결국 고종의 심기를 건드렸고요. 고종은 그걸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아무튼 간에 이러한 독립협회 해산된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설치하려 했지만 이 의회에 반대하는 고종과 그다음에 보수파 관료들, 특히나 보수파 관료들은 공화정, 독립협회가 왕정, 입헌군주제를 없애버리고 공화정을 추진하려 한다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면서 그러한 의심은 결국 황국협회와 독립협회 간의 그런 갈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고종이 이들을 다 해산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독립협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독립협회 의의를 따져보면 의의는 근대 정치 개혁을 주장했고, 그다음에 민권운동, 그다음에 부정부패도 비판하고, 자유수호운동도 하고, 재산권도 보호하고, 신체 보호. 그러니까 결국 그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거죠. 발판을. 그러나 이들의 한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계는 러시아만 적극적으로 견제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열강에는 우호적이고요. 대표적으로 일본이라던가 미국 등 이러한 열강들에는 우호적이었죠. 자, 그리고 근대 문물을 수용하는데 치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의 이 목표가 결국 열강의 침략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의와 한계를 조금 나눠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허니 6조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입헌 국가를 상상한 허니 6조인데요. 자, 뭐 보시면요. 1번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동심 합력하여 전제 항권을 견고히 한다. 여기서는 자주 독립 국가를 또 이야기하고 있죠.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그다음에 관민이 동심 합력, 그러니까 힘을 합친다. 그리고 전제 항권을 견고히 한다. 그러니까 황제의 권한을 관민이 힘을 합쳐서 견고해 준다. 결국 황제를 떠받들고 우리가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2번 정부와 외국인이 조약을 맺을 때는 만약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난을 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못할 것. 조약을 맺을 때는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난을 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못할 것. 그러니까 이 조약안 데 있어서 황제의 그런 의중이라든가 관료의 의중뿐만 아니라 중추원 의장, 그러니까 의회의 의중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 전국재정은 탁지부에서 조세를 모두 관리하고 다른 부서는 간섭할 수 없게 하고 예산과 개선은 국민에게 공포할 것. 재정은 탁지부에서 조세를 모두 관리. 그러니까 재정의 일원화죠. 이것도 재정 일원화. 그리고 이 재정을 어떻게 썼는가 예산과 결산에 대한 국민의 공포할 것.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수립하고 예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썼는지 다 이걸 국민들한테 공개하라 이겁니다. 4번 지금부터 모든 중대죄인에 대한 공개재판 하고요. 피고가 끝까지 설명하여 마침내 자백한 후에 시행할 것. 피고 그러니까 뭐 이 재판을 받는 사람이죠. 이 재판을 받는 사람이 끝까지 설명하고 마침내 자백을 한 후에 시행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 법률을 판단에 있어서 공정성을 좀 기하라 이런 거죠. 5번 칙인관은 대항제께서 정보용으로 그 과원수를 따라 임명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칙인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이 시행을 하는 권리인데요. 대항제가 그러니까 황제 마음대로 칙인관을 임명하지 말고 중추원이라든가 이런 정부에 물어봐서 이 칙인관을 임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허락을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마음대로 정치하지 말라. 중추원 그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해라 이거죠. 6번 장정을 실천하고 6번은 이 앞에 있는 걸 다 실천하자 이겁니다. 자 해설을 보면 1조는 전제 항권을 견고히 하자고 하여 황제의 권력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2조에서 6조까지는 중요한 국정은 황제 혼자. 자 1조는 황제의 권력을 부인하지 않았지만은 2조부터 6조까지는 중요한 국정을 황제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국회격인 중추원과 합의하거나 법에 따라 진행함을 명시한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입헌군주제 국가의 형태를 지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무슨 체제를 원했는가? 입헌군주제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124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무개혁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입니다. 광무개혁. 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세우고 나서요 실시했던 일체의 개혁들을 광무개혁이랍니다. 왜 광무개혁이냐? 고종이 이때 사용했던 연호가 광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광무개혁은 독립협회를 해산한 고종이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은 대한제국의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국 국제를 처음에 반포를 하게 되죠. 자, 대한국 국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구본 신참,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는 그 이념 아래에서 황제의 권한을 집중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황제는 입법, 행정, 사법, 외교, 군통수권을 가진 절대적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국 국제 안에 있는 내용들은요. 대부분의 그 황제는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과 권리와 의무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광무개혁의 슬로건이었던 게 바로 구본신참이었거든요. 구본신참. 자, 구본신참.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우리 이거 어떤 단어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랑 비슷하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도석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쪽의 도가 동양의 도, 유교를 기반으로 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중국에서 얘기했던 또 어떤 내용들, 양무운동 당시에 그런 중체소양. 그러니까 이러한 기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온건적인 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제국은 자강을 위해서 개혁을 추진하죠.
그게 바로 광무개혁이죠. 자, 광무개혁의 개혁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 중심으로 군사체제를 개편하게 됩니다. 자, 원수부라 해서 황제가 군의 통수권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황제의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황실기구인 국내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회사와 공장을 설립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화폐제도의 개혁과 중앙은행 설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뭐 이전까지도 했었지만은 이 시기에도 다시 새롭게 화폐제도를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설립.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우리 뱅크 오브 코리아, 이제 한국은행 같이 이거 중앙의 은행이 없던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구를 설립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재 양성을 위해서 실업학교와 기술학교를 설립하고요. 그다음에 5번, 유학생을 국외로 파견해서 인재들을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개혁에 필요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자, 6번, 양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양전 사업. 그리고 이 양전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계 발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 지계는 왼쪽에 나와 있죠. 이 지계라는 건 뭐냐면요, 대한제국에서 발행했던 토지 소유권 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토지 소유권을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만 했다면은, 이제 지금은 오늘날과 같이 이 개인 간의 거래를 누가 보증을 해주고 누가 확인을 해줍니까? 그렇죠. 국가가 해주는 거죠. 이 국가가 개인 간의 그런 토지 거래라든가 이런 토지에 대한 권리, 그다음에 토지 측량 이런 걸 국가가 다 나서서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증도 해주고, 그다음에 확인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인 간의 그런 토지 거래에 있어서 국가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뭔가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주고 이거를 보장해주는 그런 게 바로 지계 발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지계 발급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일제 시기에 가면 이 일본 놈들이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를 확립한다는 그러한 명목하에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 확립해주지 않았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증거로 이 지계를 많이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뭐냐? 이미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을 하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는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지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지계 발급 사업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이 군사체제 개편에 있어서는요, 또 어떤 걸 하냐면요, 자, 중앙군에 그 친위대라 있어요. 친위대를 확대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방군은 진위대라고 있습니다. 진위대를 증설하는 이런 방향으로 군사권을 강화시킨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추가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자, 한편 미국 수도 워싱턴을 비롯한 서구의 도시들을 참고해서요, 서울의 도시정비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8번, 서구 도시를 참고해서 서울의 도시정비 계획을 세우고요. 자, 그래서 그 결과 경운문과 대한문을 중심으로 원형의 도로를 정비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외에도 9번, 근대 시설과 건물들이 정동과 소공동에 들어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서대문과 청량리까지 운행하는 전차가 개통됐다. 이때 우리나라의 전차가 최초로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 거리 전등이 가설된다, 설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광무개혁은 뭐 정치 분야라든가 뭐 경제, 사회, 뭐 문화 이런 부분에서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광무개혁의 의의와 한계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광무개혁은 외서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그런 의의가 있죠. 의일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추진됐다. 우리 그 이전에 갑신정변이라든가 가부개혁, 을미개혁은 누가 간섭을 많이 했습니까? 뭐 일본이 가장 많이 간섭을 했죠. 그런데 이 광무개혁 같은 경우는 고종 황제를 비롯해서 이 조선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방과 산업, 과학 기술 분야에서 많은 성과,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뤘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개혁 내용이 많잖아요. 그 많은 개혁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성과, 이 한계가 존재합니다. 한계가 있죠. 한계가 뭐가 있냐? 첫 번째, 황실과 지주층의 권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민공은 보장 개혁에 소홀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내부를 중심으로 추진한 자강개혁은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재정 부족 때문에 계속 그 성과를 이어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첫 번째는 이 모든 게 결국에는 황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는 이 황제에 대한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만 명시되었을 뿐 이 백성들에 대한 그런 권리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심지어 그냥 결국에는 뭐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만 흘러갔다. 이게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이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지만은 이 사업들 대부분 다 황실 재정이라든가 정부 재정에서 나오는데 그 한계가 또 있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개혁하는데 그대로 쓰면 모르겠지만은 그걸 또 다른 데다 땀만 품고 부정부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한계 두 가지, 의 두 개, 한계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료 톡톡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황제의 무한한 권한을 강조한 대한국 국제가 있습니다. 대한국 국제는 뭘 강조했다? 황제의 무한한 권한, 황제의 권력이 가장 강하다라는 건데요. 자, 제1조 보시면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 제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독립국이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조에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500년간 전례하고 만세불변한 전제 정치, 변하지 않은 전제 군주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점은요.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군권, 그러니까 황제의 권한을 누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조에 대한국의 신민은 황제의 군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민에 관련된 내용이 요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민은 너네들 이거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황제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어. 그러니까 결국 나 혼자 다 할 거야. 이런 식인 거죠. 자, 6조는 대한국 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반포하고 집행을 명하고요. 대사특사, 감형, 복권을 명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법 집행과 뭐 법을 조약을 맺거나 이런 것들을 다 뭐 하는 것들은 다 황제가 하겠다 이겁니다. 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국 황제는 행정각부의 관제를 정하고 행정상 필요한 측량을 바란다. 그 다음에 9조 대한국 황제는 각 조약 체결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사신을 파견한 국가 선정 강화 제반 조약을 체결한 걸 다 본인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듯 황제가 갖고 있는 권한이 엄청 강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란 나라의 제도를 뜻하는데요. 제1조는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 국가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 일본, 러시아는 모두 황제를 다스리는 제국이었고 고종은 제국을 선포해서 주변국가 대등한 위치임을 내세우려 한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도 황제가 있고요. 일본은 천황, 러시아는 짜르라에서 이 짜르 중심 그러니까 다 황제인 거죠. 근데 조선만 왕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을 고치고 대한 제국이라 이름을 고치고요. 왕도 아니고 황제로 고치고 그러니까 모두 동격으로 하는 거죠. 자, 이후에 2조에서는 대한제국이 황제 중심의 이런 전제 군주국임을 명확히 하고요. 3조부터 9조까지는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한국 국제하면은 누구의 권한만 강조했다? 황제의 권한만 강조했다는 걸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배운 내용 125페이지 정리하고 영양 키우기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자입니다. 자, 정부 관료와 민중이 함께 참여한 관민공동에서는 이걸 채택했습니다. 뭔가요? 헌의 6조입니다. 자, 독립협회는 정부와 협상하여 이 관제를 반포하게 하여 의회 설립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식 관제를 설립하게 된 기구죠. 어떤 기구입니까? 중추원 관제죠. 중추원 관제. 3번 고종은 독립협회를 해산한 후에 이걸 발표하여 대한제국이 전제정치 국가임을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아니죠. 네, 대한제국의 근간이 된 근대적 헌법이었죠. 바로 대한국 국제입니다. 기억 디귿에 알맞은 정책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독립협회 정치체제 어떤 걸 주장했습니까?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국가였죠. 대한제국은 황제 중심의 군주국가였고요. 그러니까 독립협회나 대한제국은 둘 다 군주국가를 얘기했지만요. 독립협회는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국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황제 권한이 제한된 거고, 대한제국은 황제의 권한이 강화된 거죠. 경제정책, 독립협회는 탁지부 중심의 투명한 재정운영. 자, 경제정책, 독립협회는 탁지부 중심의 투명한 재정운영. 탁지부가 일원화해라 이런 거고요. 대한제국은 국내무 중심의 식산흥업정책, 그러니까 학교 세우고 공장 세우고 이런 것들, 회사 세우고요. 자, 독립협회 사회구성원, 국민, 자, 법률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는 국가의 구성원이고, 대한제국은 신민이라고 합니다. 신민, 왕에게 충성을 바쳐야 할 신하와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민, 국민과 신민은 다른 단어입니다. 3번 다음 자료를 읽고 탐구와 토론해보자. 자, 우리나라, 자, 갑니다. 우리나라 인민은 몇백 년 교육에 있어서 기억이니 니은이니 하는 말도 모르고 혹 말이나 들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을 기억으로 알고 남을 해롭게 하야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을 권리로 아니, 이러한 백성들에게 호련히 니은을 주어서 하의원을 설치하는 것은 도리어 위태함을 속하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에서는 본문 122쪽 참고해서 기호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찾으라 했는데요. 122쪽에 나와 있는 거 뭐 있습니까? 뭐 자유, 민권 이런 게 있죠. 자유나 민권이 있습니다. 예. 독립신문에서 얘기했으니까 자유와 민권, 자유 민권이 주로 많이 나왔죠. 자, 그 122페이지 맨 밑줄에 있어요. 맨 밑에 줄 민권 보장, 뭐 자유, 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사람은 권리가 없어지고 토지는 이익이 없어지며 정부와 백성은 무엇을 가지고 나라 노릇을 하며 무엇을 하여 생명을 보존하겠는가? 이 말이 나만의 생각이 아니며 인도, 베트남, 이집트, 페르시아를 보면 내 말이 맞음을 알 수 있다. 지금 폐단을 개혁할 방안은 당장 백성에게 권리를 모아줘서 나라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며 관민이 합심하여 정부와 백성의 권리가 비슷해진 후라면 대안이 영원히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관민이 합심하여 정부와 백성의 권리가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권력을 정부와 백성이 나눠 갖자는 겁니다. 자, 디귿과 같은 주장에 따라 반포된 관제, 중추원을 의원 관제로, 의회 관제로 개정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관선의원 25인, 민선의원 25인데 민선의원은 독립협회에서 선출하자는 겁니다. 자, 가와 나를 읽고 왕정, 입헌군주정, 공화정 가운데 당시 필요한 정치체제가 무엇이었지? 여러분들 생각을 발표하십시오. 왕정은 말 그대로 왕이 모든 걸 통치하고요. 입헌군주정은 왕도 헌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그 권력이 제한되고요. 그다음에 이 민간 국민과 신하들 간에 이런 권력이 나눠진다는 거. 그리고 공화정은 왕이 아니라 대표를 뽑아서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여러 생각이 있겠죠. 하지만은 이때 독립협회가 나왔을 당시에는 입헌군주정이 많이 이야기를 했지. 입헌군주정. 왕 1인이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왕정은 사람들을 더 이상 합리적인 체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공화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급진적이라 판단했고요. 그래서 군주가 있지만 국민의 대표인 의회와 함께 통치하는 입헌군주자. 군주가 있지만 국민 대표인 의회와 함께 통치하는 입헌군주제가 많은 지지를 얻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왕이 사라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니까요. 대신에 권력을 나누어 갖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온라인 수업 때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